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의 김재훈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타리 벤치마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서 사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한 에이전트 57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이전트 57이 연구되기까지 밑바탕이 된 연구들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순차적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상태, 그리고 취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팩맨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팩맨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런 에이전트에 속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유령은 피하되 최대한 이런 노란색 네모들을 먹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학습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유령을 만나게 되고 따라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올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준다면 먹이를 먹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움직일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에이전트가 좋은 행동 정책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동 정책이 있어야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타리 게임 벤치마크입니다. 아타리 게임 벤치마크는 모델의 입력값으로서 다음과 같은 화면의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콘솔류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버튼 1, 버튼 2 아니면 왼쪽, 오른쪽과 같이 이런 이산적인 값을 입력해서 에이전트를 조종하게 됩니다. 아타리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요, 컬러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너비가 이제 160, 그리고 높이가 110, 210의 픽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행동의 가지수는 최대 18개가 되고 이보다 더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이제 특정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주게 되는데요. 그 게임마다 시기와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강화학습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거치는데요. 우선 이미지의 크기를 84 x 84로 죽이고 그리고 흑백톤의 이미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4개의 프레임을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상태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 각각 낱장의 프레임들을 나열해가지고 이거를 순환신경망에 넣어서 나온 히든 벡터를 가지고 상태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에 입력을 할 때 이 행동을 4번 반복해서 에이전트가 이를 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게임마다 주는 보상의 그 빈도라든가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게임에서 주는 보상의 절대적인 값으로는 모델의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의 점수를 일반화를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아타리 벤치마크에는 모델 성능 이외에도 두 가지 성능이 더 주어집니다. 하나가 무작위 행동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게임 점수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직접 플레이를 해서 얻게 되는 게임 점수입니다. 이 두 점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방금까지 소개드린 아타리 벤치마크에서 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ong Term Credit Assignment라는 문제인데요.
모델이 취한 행동과 보상을 받게 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의 예시로 봐볼까요? 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은 이 공으로 벽돌을 깰 때마다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 밑에 판때기로 공을 되받아 쳐가지고 벽돌을 깨게 됩니다. 우선은 이 판때기를 왼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시간이 흘러서 이 벽돌을 깨게 되고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점수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판때기를 왼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상은 다섯 번째 타임 스텝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델이 좋은 정책을 학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탐험 문제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탐험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이제 몬테주마의 복수라는 환경인데요. 에이전트가 첫 보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길고 복잡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아저씨가 이제 에이전트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맵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하는 맵에서 첫 보상을 얻기까지에는 이 공간을 뛰어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착지를 한 다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움직이는 해골을 피해서 다시 올라와서 키를 먹어야 그제서야 첫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어려운 탐험이 필요로 하는 게임에서 낮은 성능은커녕 아무런 점수조차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아타리 벤치마크에서 제공하는 57개의 게임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는 에이전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런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초기에는 풍부한 연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강화학습 모델을 분산학습하는 방법론이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분산학습을 기반으로 탐험 요소를 강화하거나 더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가 되었습니다. 아타리 벤치마크가 2013년에 나온 뒤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어서 2020년에는 ICML에서 에이전트 57이라는 벤치마크의 모든 게임에서 사람의 점수를 압도한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에이전트 57을 포함해서 이 연구가 나오기까지의 밑바탕이 된 연구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타리 벤치마크에 시도된 첫 번째 심층 강화학습 방법론은 딥큐 네트워크입니다. 소위 DQ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에 딥러닝을 접목해서 모델이 이미지 기반의 상태를 잘 처리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연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드리자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행동만을 선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높은 가치는 환경에서 주는 보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환경과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되면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을 더 주는지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DQN 모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DQN, DRQN, PER에 대한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하고 오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치 기반 학습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정국 연구원과 김정인 연구원이 발표한 아래 두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57까지 가는 여정의 첫 논문은 Massively Parallel Methods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 단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강화학습은.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는 시간보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버리는 시간을
풍부한 연산 자원을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버리는 시간 없이 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QN도 역시 하나의 연산 자원에서 수행이 될 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CPU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학습은 하나의 GPU를 사용했습니다. 분산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경험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이거를 병렬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각각 액터와 러너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액터와 러너에 들어가는 모델의 이 딥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서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터와 러너 그리고 리플레이 메모리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연산 자원마다 하나씩 구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번 컴퓨터에는 이 1번 묶음이 들어가고요. 2번 컴퓨터에는 이 액터, 러너, 리플레이 메모리 또 다른 2번 묶음이 들어가고 3번, 4번 이렇게 하나씩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연산 자원마다 액터들이 경험을 수집을 하고요. 그럼 이 수집된 경험은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저장된 메모리를 가지고 러너는 여기서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기울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산된 기울기를 바로 업데이트에 사용하면 사실상 각각의 컴퓨터가 그냥 각각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된 기울기는 또 다른 연산 자원인 파라미터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서버에 또 모델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그 딥큐 네트워크의 모델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주가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산 자원에서 수집한 기울기를 모아서 파라미터 서버에서 이 딥큐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 업데이트가 완료된 새로운 파라미터는 이렇게 방금 전 기울기를 보내준 연산 자원의 모델에 새롭게 복사를 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 또 새로운 파라미터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새로운 기울기를 전송을 하게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진이 분산학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것은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끊김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연산 자원에서 기울기까지 구해서 보내주니까 파라미터 서버는 정말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 없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습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을 해서요, 동시에 높은 성능을 짧은 기간 안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DQN의 성능을 개선했다기보다는 성능을 개선한 건 아니고 학습 속도를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이긴 게임의 수는 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그 다음 분산학습의 두 번째 연구는 Distributed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방법론이 사실 고릴라라고 불리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고릴라와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연구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입니다. 초반은 PER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연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학습을 할 때 경험을 수집을 해서 이걸 버퍼에 저장하고 이제 저장된 거를 배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샘플링을 해서 이거를 모델 업데이트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샘플링을 진행할 때 단순히 유니폼 샘플링을 진행해서 무작위의 경험을 가지고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델이 잘 못 맞췄던 그 경험을 더 잘 뽑히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DQN의 성능 역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를 분산학습에 적용한 것이 현재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말이 길어서 모델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APEX라고도 불리는데요. 더 간단히 하면 APE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기점으로 분산학습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 고릴라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를 고민했었다면 APEX는 어떻게 하면 병렬화된 액터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이 표는 이전 연구와 비교를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이제 설명과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이전 연구로 소개드렸던 고릴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거를 에이펙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이 파라미터 서버는 별도의 연산 자원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액터와 러너 그리고 리플레이 메모리는 번들드 모드라고 해서 한 묶음이 되어서 이제 각각의 묶음이 여러 연산 자원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0개의 컴퓨터가 있다면 100개의 액터, 100개의 러너, 그리고 100개의 로컬 버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펙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파라미터 서버와 번들 모드를 없애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없으니까 훨씬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액터와 러너를 묶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사용할 러너는 하나만 두고 대신에 여러 개의 액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펙스 컴포넌트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액터, 러너와 한 묶음에 있던 리플레이 메모리를 로컬 버퍼가 아닌 글로벌 버퍼로 바꾸겠습니다.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이 하나의 액터에서만 경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액터에서 보내주는 경험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버퍼에 쌓인 경험으로 이 러너가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액터 쪽으로 넘어와서요. 각각의 액터들이 쓸 로컬 버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PER을 활용해 가지고 저장되는 경험에 프라이어리타이즈 된 정보를 붙여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어리타이즈에 대한 정보를 붙여준 다음 이 정보와 함께 로컬 버퍼에 모인 정보는 글로벌 버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러너에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파라미터는 다시 액터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서는 추가로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서 또 액터마다 엡실론 값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요. 딥큐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가장 좋은 행동만을 선택하지만 탐험을 위해서 일정 확률만큼은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확률이 엡실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엡실론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서 모델의 학습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당장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성능을 높여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험에 대한 디테일을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DQ에는 총 360개의 이제 CPU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360개 액터를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러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릴라가 실험에서 묶음을 맞추기 위해서 100개의 액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러너를 사용한 것과는 또 대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분산학습에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논문은 Recurrent Experience Replay in Distributed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여기서 DQN을 사용한 것을 이제 R2D2라고 부르고요. R2D2는 에이펙스에 LSTM을 추가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간단해 보이는 기여점이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이제 두 방법론의 주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이고요. 이제 관련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서 R2D2로 바뀐 점은 정말 DQN에 LSTM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나온 연구인 DRQN과 사실상 거의 같은 구조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LSTM을 붙였다는 기여점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또 이를 잘 작동하기까지에는 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우선 LSTM을 쓸 때 일반적으로 초기에 은닉 벡터는 제로 벡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강화학습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학습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퀀스가 긴 경우에는
제로 벡터로 인한 이제 노이즈가 사라지고 다시 올바른 쓸모가 있는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R2D2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실제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모두 저장해 놓고 이제 LSTM의 첫 입력 순서의 실제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이제 LSTM의 초기 은닉 벡터로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리커런트 스테이트는 임베딩된 벡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STM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버퍼에 저장된 이제 리커런트 스테이트는 표현 공간의 차이가 이제 현재 업데이트가 된 LSTM의 이제 표현 공간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이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앞서 제로 벡터를 초기 은립 벡터로 사용하더라도 긴 시퀀스가 지나고 나니 리커런트 스테이트가 회복되었다는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이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에 사용하려는 상태의 이제 직전 시점까지 그 시퀀스를 리커런트 스테이트 회복하는 과정에 활용을 하고 이를 burn-in period라고 합니다. 즉 버닝 과정을 거친 리커런트 스테이트는 표현 공간이 이 초반에 들어가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파라미터에 맞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개선사항을 통해서 성능이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처음 아타리가 벤치마크에서 사람을 이긴 게임 수가 23개였는데 이제 R2D2에 와서는 52개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LSTM을 하나 추가한 것일 뿐인데 이제 성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다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앞서 아타리 벤치마크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어려운 이런 요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렸던 몬테주마의 복수와 함께 핏폴 역시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R2D2는 여기서 사람 점수에 많이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몬테주마의 복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 점수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핏폴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해드릴 모델에서는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다른 실험도 마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실험은 정말 버닝 과정이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이 되었으나 표현 차이가 생긴 리커런트 스테이트와 제로 벡터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 정답에 해당하는 리커런트 스테이트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Q-value discrepanc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요 두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각각 LSTM을 거쳐서 나온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와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리커런트 스테이트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요게 실제 정답 리커런트 스테이트고 이거는 이제 뭐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나온 첫 번째 리커런트 히든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의 차이가 이 두 벡터 간의 차이가 Q-value discrepanc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제 LSTM에서 처음 나온 recurrent state와 마지막에 나온 recurrent state 이 두 개를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림 B에서 이제 제로 벡터를 사용한 이 파란색이 이제 제로 벡터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지날수록 burn-in period 더 많이 돌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벡터를 사용한 경우에 Q-value discrepancy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urn-in 효과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outdated 된 recurrent state를 넣은 경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이널 스테이트 쪽으로 가면 좀 더 증가하기도 하고 살짝 비슷하기는 하지만 버닝 피어리드가 더 길어질수록 좀 더 디스크레펜시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이제 저장된 리커런트 스테이트의 버닝 효과는 이제 실제 실험 결과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 C가 이제 모델을 이 두 서로 다른 이니셜 벡터들을 가지고 학습까지 진행해 봤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버닝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에서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옅은 게 사실 버닝을 안 한 거고요. 진해질수록 버닝을 이제 20번, 40번을 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버닝을 안 하고에서의 그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TM 여부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이 R2D2가 LSTM을 그대로 쓴 거, feedforward가 이제 LSTM 대신에 feedforward만을 썼을 때 이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이 화살표가 이제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프로도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산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다면, 이번 연구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게임을 다 잘할 수 있을까의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그 첫 번째 연구가 이제 Never Give Up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Never Give Up은 앞서 R2D2에서 아쉬웠던 점인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 R2D2의 탐험 성능을 높이는 모듈을 추가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R2D2와 NGU의 주요한 차이는 이 표에 정리를 하였고,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NGU는 R2D2의 탐험 성능을 높이는 모듈을 추가한 모델인데요. 부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표현학습 모델도 하나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이제 뒤에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표현학습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다이나믹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환경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설계된 일종의 표현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인버스 다이나믹스는요, 연속된 두 상태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거친 인코더는요, 주어진 상태에서 모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객체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속된 상태에서 변화가 있는 객체를 통해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어진 그림에서요, 마리오가 가다가 거북이를 밟았습니다. 거북이를 밟고 그리고 그게 뒤집히면서 날아가고 또 다른 거북이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거북이는 마리오 입장에선 컨트롤할 수 있는 객체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경에 있는 이 횃불을 보실까요? 이 횃불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마리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컨트롤할 수 없는 객체입니다. 따라서 게임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전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무시를 하고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두 상태의 배경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같은 인베딩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링으로 학습된 인코더로부터 나온 인베딩을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사전 지식은 탐험 성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탐험을 더 잘하도록 보상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한데요. 이러한 보상을 intrinsic reward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먼저 이 intrinsic reward는 환경이 아닌 이제 별도의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생성하는 보상입니다. 이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extrinsic reward에 더해져서 모델이 보다 새로운 상태를 찾아 나서도록 유인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탐험 모델은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이 타겟 네트워크는
처음에 주어진 초기 파라미터를 그대로 고정을 해서 그럼 당연히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단순히 이제 랜덤 피처를 뽑게 되겠죠. 그래서 랜덤 피처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딕터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인데요. 이 랜덤 피처를 계속 예측하고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측을 하면서 나오는 손실값을 인트린직 위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서 큰 예측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랜덤 피처도 결국에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손실값이 내려가니까 손실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손실값이 내려간다. 많이 볼수록 호기심이 덜하게 된다. 호기심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탐험 모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인 에피소딕 노벨티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하는 에피소딕 리워드가 인트린직 리워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에피소딕 리워드는 단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만 새로운 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보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집한 상태들을 인버스 다이나믹스로 학습한 인코더를 통해서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여기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 전용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수집한 상태를 다시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로 만들고요. 그럼 이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이제 이 메모리에다가 이제 질의를 합니다. 나랑 비슷한 컨트롤러블 스테이트가 있니? 하면은 여기서 가장 유사한 K개의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를 버퍼에서 꺼내서 이 질의에 사용했던 이 벡터와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해가지고 에피소딕 리워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산식은 여기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에피소딕 리워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 탐험 모듈은요. 라이프롱 노벨티 모듈입니다. 앞서 계산한 에피소딕 리워드는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상태를 발견했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라면요. 여기서 구할 라이프롱 큐리오시티 팩터는 그 상태가 에피소드 간의 관점에서는 또 얼마나 새로운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R&D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구하는 MSE 로스를 이제 일반화된 값을 사용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앞서 그 R&D 모듈의 노멀라이즈 된 MSE 로스로 구한 값은 이제 Lifelong Curiosity Factor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 값을 이 에피소딕 리워드에 곱해가지고 최종 인트린직 리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Lifelong Curiosity가 하는 역할은요. 그러면 에피소드 간에서도 보기 드문 상태를 발견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에피소딕 리워드의 값을 좀 더 가중치를 주는,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에이펙스에서는 액터마다 다양한 엡실론을 부여해서 다양한 탐험 정책을 만들고자 하였는데요. NG에서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학습한 인트린직 리워드의 반영 정도, 그러니까 exploration rate와 가치 기반 학습의 손실함수에 쓰는 디스카운트 팩터도 그 값을 다양하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일단 먼저 그 exploration rate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밑에 보시는 이 숫자들이 이제 각 액터들의 인덱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인덱스마다의 이 값을 그대로 액터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exploration rate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뒤로 갈수록 탐험에 집중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좀 더 현재 보상에 집중을 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각 액터별로 다음 표와 같이 이제 exploration rate와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의 조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액터 32번과 같이 익스플로레이션 레이트가 큰 경우에는 현재 새로운 상태를 발견해서 얻는 보상이 커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받아도 되고, 액터 1은 익스플로이테이티브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상태의 행동에서 받은 피드백을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롱텀 크레딧 어사인먼트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미래의 보상까지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큰 값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탐험 요소를 강화한 NGU는요, R2D2보다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환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 몬테주마의 복수나 핏폴에서도요, NGU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프라이빗 아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탐험 방법론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모델의 다른 기본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환경에서 성능은 확보했지만 이제 R2D2와 직접적으로 모든 환경을 다 비교해 본 값을 보면요, 오히려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환경에서는 성능을 확보하였지만 다른 게임 환경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알아볼 에이전트 57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논문인 에이전트 57입니다. 에이전트 57은 NGU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타리 벤치마크의 모든 게임에서 사람의 점수를 넘어선 최초의 모델입니다. 두 모델 간의 이제 주요한 차이는 표에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럼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G에서 낮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학습 상황과 무관하게 익스플로레이션 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태를 탐험해 본 데이터가 난 더 필요하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강조를 해줘야지 라고 해도 이미 고정된 특징을 가진 액터들이 고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들이 동일한 양의 데이터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해 라는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모델이 서로 다른 두 조합의 보상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NG에서 미처 이제 크게 다루지는 못했던 롱텀 크레딧 어사인먼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의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메타 컨트롤러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의 특성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Q 네트워크에서 이 Q러닝 헤드를 아예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익스트린직 리워드, 하나는 인트린직 리워드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Q러닝 헤드를 나눠 가지고요. 각각의 이제 익스트린직 리워드 그리고 인트린직 리워드로 각자 학습을 할 때 이 익스트린직 리워드와 인트린직 리워드 간의 값의 스케일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설령 노이즈가 심하더라도 각각 학습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익스플로레이션 레이트가 붙어 있는데요. 에이전트 57 아키텍처에서 붙어 있는 익스플로레이션 레이트는 이제 뒤이어 말씀드릴 그 방법론 메타 컨트롤러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멀티암드 밴딧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제한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밴딧이라는 게 이제 그 슬롯 머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롯 머신을 100번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슬롯 머신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멀티암드 밴딧 모델은 시행했던 모든 내역을 기반으로 이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 57에서는 이에 변형된 버전인 슬라이딩 윈도우 멀티암드 밴딧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습 진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내역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최근 시점의 내역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멀티암드 밴딧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메타 컨트롤러가 되어서 모델의 익스플로레이션 레이트와 디스카운트 팩터 조합들 중에서 어느 쌍을 선택하는 게 최적일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메타 컨트롤러에 의해서 선택된 조합은 한 에피소드 동안 유지가 되고요. 에피소드가 종료된 후 얻은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지 않은 리턴으로 이 메타 컨트롤러의 밸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 컨트롤러는요, 하나를 가지고 모든 액터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액터마다 하나씩 고유의 메타 컨트롤러가 부여가 돼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자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제 탐험 요소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기존 성능들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타리 벤치마크의 모든 게임에서 사람의 점수를 이제 뛰어넘는 결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두 개선점의 효과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메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게임과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이나믹하게 인자들을 조절하는 그림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X축이 이제 학습 타임, 학습의 시간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Y축이 선택되었던 인덱스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큐러닝 헤드를 두 개로 나눈 경우에도 그림 5번을 보시면 이제 인트린직 위어드의 비중이 커지더라도 그 익스플로지테이션 폴리시의 성능이 이제 세퍼레이티드 네트워크에서는 강건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NGU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전트 57을 포함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연구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